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두 아이. 완벽한 가정을 이룬 톰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It's wild. Hey, Tom. Morning, Pat. Hey, Mick. 그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마을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요. 고등학생인 아들 잭도 그런 아버지를 닮아 폭력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로 자랐죠. One win and run coming right up, boys. Hello, buddy. He's yours, he's yours. Woo! Jack, come on, Jack. Drop it, Jack. That's yours. Jinx, Jackie boy! Game over. Yellows win. Little hero here, huh? Little superstar here. Little hero saves the day at the last minute, right? Bobby, it's just a game, okay? Come on, chicken shit, let's do this! You've established my unworthiness. Let's do this, you punk bitch! Shouldn't that be little punk-ass chicken shit faggot bitch? 그러던 어느 늦은 밤, 톰의 가게에 강도들이 들이닥칩니다. Sir, we don't carry much cash here. You gentlemen are certainly welcome to all of it. Well, I know that, asshole. Believe me. I do know that. Shut up, bitch! 그때 침착하던 톰이 역공격을 시작하더니 놀라운 사격 솜씨로 그들을 해치우는데요. 이 사건은 곧 대서특필되고 톰은 영웅으로 추앙받죠. Can I get up now? Go to Tom. Yeah. Way to go, Tommy. We're all here for you, Tom. Way to go, Tom. Hi, sweetie. Oh, that's so nic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다음 날 Trying to get back to normal here. 손님으로 북적이는 톰의 식당을 찾은 한 남자. Sure. Give me some coffee. 그는 기묘하게도 톰을 조이라고 부릅니다. Joey. 그리고 톰의 아내를 찾아가서도 조이란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My husband does not know you. Oh, he knows Carl Fogarty, all right. He knows me intimately. See, this isn't a completely dead eye. It still works a bit. Problem is, the only thing I can see with it is Joey Cusack. He's still the same guy. And you know it, don't you? I know that my husband is Tom Stahl. That's what I know. Yeah? Yeah. Well, why don't you ask Tom about his older brother, Richie? He does. Ask Tom about how he tried to rip my eye out with barbed wire. 같은 시각 또다시 학교에서 불량배들의 표적이 된 아들 잭. 평소라면 무시하고 지나쳤을 아이가 이번만큼은 달랐죠. Man, some kind of tough guy. 잭은 난생 처음으로 잔인한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God damn, I bet your dad'd be real shamed by you. Go ahead, bitch. Say something funny. Make me laugh. Yeah, you motherfucker! Get over there! You son of a bitch! 설상가상 톰의 집까지 찾아온 칼 포가티. 결국 톰은 20년 동안이나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과연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데이비 크로넨버그 감독의 집요하고 흥미로운 인간 본성의 탐구, 폭력의 역사. 네, 이번에는 폭력의 역사입니다. 영화로는 이제 폭력의 역사가 더 먼저죠. 네. 폭력의 역사에서 비고 모텐슨부터.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의 역사에서는 착해 보입니다. 건실해 보이고 출근할 때 인사할 때 보면 사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름 불러주면서 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 마을에서 평판이 좋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심지어 싸움도 못하게 생겼어요. 극 중에서 보면 너무 선량하다 못해서. 네. 그런데 이제 중반 이후에 초반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의외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어떻게 본다면 이스턴 프라미스에서의 비고 모텐슨은 굉장히 착 가라앉은 어떤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초반부터 보여준다면 네. 여기서는 이제 어떤 두 가지 세계 사이에서 네. 완전히 다른 표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시작하면 딸이
악몽을 꾸고 맞아요. 벽장에서 이제 괴물이 나오는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지르죠. 그때 이제 There were monsters. No, sweetie, there's no such thing as monsters. 약간 굉장한 훗날을 예견하는 그렇죠. 어떤 떡밥 같은 겁니다. 괴물이 있을까 없을까? 톰이 그 자신으로 증명해 보이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 괴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단 세상은 선한 사람들로 가득하단다. 얘야 그걸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착한 사람이 맞습니다. 네, 영화가 이제 9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진짜 뭐 이스턴 프로미스도 그런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는 실제로 긴장은 굉장하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스토리를 예측하기가 초반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고 나면 굉장히 이렇게 얻어맞은 타박상 생긴 것처럼 얼얼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 첫 번째 장면을 보면 느껴지는 게 이게 살인 장면인데 네. 살인 장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막 뜨거워지는 느낌, 광기, 그다음 폭력성 이런 것들인데 이 장면에서 지배적인 공기는 처음부터 어떤 느낌인가 하면 굉장히 권태롭단 말이에요. 네. 그럼 두 사람은 굉장히 피곤해 있어요. 지금 도피 여행을 다니느라고. 8. It's already this hot. 8시부터 푹푹 찌는 날씨예요. 그런 굉장히 더운 여름날에 두 사람은 다니느라고 지쳐있고 짜증나고 권태롭게 느껴지고 그럼 또 물통에 물이 비었어. 그런 상황에서 물 들어갔다가 벌어지는 어떤 일을 초반에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젊은 킬러가 들어가서 물 들어 갔을 때 항상 행동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공중전화가 있는데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수화기를 놓는 부분을 눌러서 혹시 남아있는 공짜 동전이 있나를 확인하잖아요.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고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참혹한 현장에 들어가는 그런 이상한 장난과도 같고 이상한 어떤 그런 권태로움을 묘사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벌어진 일은 이후에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번째 장면이 사실상 영화 전체 축도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이고 나른한 것 같은 순간에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주인공인 비고 모텐슨의 어떤 뭐 정체성이나 아니면 뒷얘기나 이런 것들하고 무관하지가 않죠. 그리고 저는 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구나. 네. 폭력의 역사는 폭력의 체인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장면이 네. 이 두 명의 살인자가 이제 시내로 들어갔을 때 차하고 부딪힐 뻔한 순간이 있는데 네. 그 차에 누가 타고 있었냐 하면 네. 톰의 아들인 잭을 괴롭히기 위해서 급 유턴을 하려고 하던 아이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폭력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어떤 구도화에서 장면을 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만약에 이스턴 프로미스가 어떤 그 횡적이면서 공간을 연결하고 세계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거라면 이 영화는 시간적으로 종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제목이 또 벌써 일단 폭력의 역사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은 물론 가장 중요한 인물인 주인공인 톰이기도 하지만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잭이라는 친구는 원래 어떻게 보면 이 왕따를 주로 당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 놀림을 당하면서 폭력을 당하는 그런 굉장히 문약한 캐릭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안 보였던 아버지가 폭력을 정당하게 사용을 해서 영웅이 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 폭력성일 수도 있고 정의감이 발로 있을 수도 있는 어떤 것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두 아이를 때려눕히는 장면이 있는데 네. 이 장면은 사실상 앞부분에서 아버지가 영웅이 되는 장면의 판박입니다. 네. 아버지가 어떻게 영웅이 됐는가 하면 자기 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킬러들이 애초에 강도짓을 하러 들어왔어요. Just closing up, fellas. It's not very fresh. 그 상황에서 먼저 한 명이라도 대피시키기 위해서 여자 종업원을 퇴근시키는데 그 여자 종업원을 위협할 때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I think you're gonna be sticking around for a while, honey. 아들인 잭은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라면 그냥 고스란히 폭력을 당했을 텐데 그 순간 함께 있던 자기 여자친구를 두 사람이 괴롭히는 순간 반격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똑같고. Bobby, leave him alone. Shut up, skank. 그 다음에 때려눕히는 상대가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잭이 자기 친구들을 때려눕히게 되는 그 장면은 이 강도 두 명을 격퇴하게 되는 이 주인공의 장면하고 사실상 그대로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가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이 부자관계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죠. 아까 제가 그 톰의 그 폭력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자인 건 맞지만 그 상황에서 종업원을 위협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마찬가지거든요. 잭도 그 아이들 그렇게까지 때릴 이유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악에 맞서 싸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이성을 잃고 내 안에 있는 괴물이 뛰어나오는 걸 막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괴물이 튀어나오게 한 것은 그들의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통쾌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악이 뭐가 문제이고
폭력이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질문을 해보는 장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그 부자에게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어떤 그런 대응은 굉장히 정의롭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뒷부분에 점점점 가면서 폭력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흥미롭고 이 영화는 사실은 보면 이게 초반에 복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반 그 모텔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렇게 되지만 그 바로 직후에 모텔에서 아이를 향해서 총을 쏘는 순간 비명을 지르는 건 이 주인공의 어린 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괴물이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없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공인 톰이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을 할 때 자기 오랜 동료이면서 종업원이기도 한 믹이라는 남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She used to have these crazy goddamn dreams where instead of her boyfriend, I was some kind of demented killer. I woke up one night, she stuck a goddamn fork in my shoulder. You kidding me? Oh, I'm spurting blood. She's sitting there crying, going, baby, I love you, I love you. So what happened? You broke up with her, right? No, I married her. It lasted 6 years.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복선의 구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흥미진진하게도 우리가 톰 스토어를 보면서 과연 톰 스토어는 무고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저쪽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일 것인가를 놓고 굉장한 미스터리 속으로 가다가 이게 한 중간쯤부터 네.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중간까지는 계속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 네. 마치 장전된 총이 언제 격발될지 무서워하는 사람들 심리 같은 것 같아요. 네. 중간에 이제 톰이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들 때문에 갑자기 집에 뛰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네. 아내가 장전을 하게 되죠. 네. 그 장전을 하고 했을 때 그 총을 아들이 들어요. 그때 너무 무섭잖아요. 격발될 것 같은데 저걸 어쩌다 다치면 어떡하지 장전돼 있는데 그때 이제 톰이 Hey, careful, it's loaded. 돌 뺏어가지고 장전돼 있어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후반부에 나오는 어떤 복선 같은 거여서 네. 이 영화는 계속 장전된 총을 만지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영화 조마조마하죠. 관람한 내내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실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좀 눈치 빠르면 첫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스포일러가 중반 이후에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 영화를 그런 거 없이 보시고 싶으신 분은 네. 지금으로부터 벌어지는 한 10분 정도, 5분 정도의 이야기는 나중에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이제 톰이 어떤 사람인지 실체가 밝혀지죠. 톰이 계속 조이로 오인받는데 실은 조이가 맞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히치콕적인 설정을 뒤집은 거예요. 네. 히치콕적인 설정에서는 다른 누군가로 오인되어서 쫓기는 사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북북소로 진로를 돌려는 것처럼. 근데 그것처럼 반대로 오인을 받아서 쫓기는 건 줄 알았더니 상대가 제대로 받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이야기 갖고 있는 또 배우가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네. 중반까지 굉장히 숨죽여가면서 그 미스터리를 따라가게 되죠. 비거 모텐슨이 경계선에 있는 오늘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네. 조이로 살았던 삶을 후회하고 네. 누군가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조이라는 인격체를 버렸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얘기들도 다 달리 보여요. 예를 들어서 가게 혼자 있는데 어떤 그 이상한 차가 자기 가게 앞에서 잠복하는 것 같이 되어 있고 그 차가 집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간 집으로 전화해서 총을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Hello? Shotgun, Edie. Get the shotgun. Tom, what's wrong?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조이가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대응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할지도 알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에 맞서서 안 해보고 총을 장전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인데 왜 그랬을까? 자기도 예전에 비슷한 방식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 조직의 생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경고를 했던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스포일러예요. 톰 스토리인데 스토리라는 것은 더 공범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한패거리라는 얘기인데 이름이 톰 스토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전세인지를 그래요? 제목에서 그 성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그 거죠. 메디 스톨은 완전히 에디 스톨 역시 폭력의 공범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중간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Where did that name come from? It was available. 대체 스토리라는 이름을 어디서 갖고 왔어라고 화를 내니까 그렇죠. 죽은 사람의 이름이야라고 했는데 스토리는 왜 죽었을까? 바로 톰이 죽였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이름을 습득하게 된 계기 자체에 이미 폭력의 역사가 내재가 된 거고 에디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챘구나. 스톨리한 일을 가졌을 때 나를 공범으로 생각하는구나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사기 결혼을 당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서 핵심 질문은 그런 거죠. 과연 톰은 조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영화의 마지막 어떤 장면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죠. 조이가 톰이 되었는데
톰은 톰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조이라는 악당을 다시 소환시켰는데 조이가 다시 톰을 제압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을 보게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조이 쿠삭의 형인 리치 쿠삭이 나오죠. 리치 쿠삭이 물어봅니다. Hey, when you dream, are you still Joey? Joey's been dead a long time. And yet here you sit, big as life. 정말 주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너는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는데 자꾸 네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니까 네가 자꾸 분열이 되는 거다. 네가 너 힘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굉장히 재밌긴 한데 이게 무슨 제목이 폭력의 역사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네.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큰 밑그림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폭력의 역사라는 표현을 영어로 쓰기 위해서는 어를 붙일 수가 있고 덜을 붙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영화의 제목은 부정관사 어를 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A History of Violence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폭력의 어떤 하나의 작은 역사인 거죠. 어떤 구체적 특정한 바로 그 역사가 아니라 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일종의 알레고리가 되는 건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더 히스토리 오브 바이올런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식의 생각이 듭니다. 극중에서 등장하는 악당들의 소굴이 왜 하필 필라델피아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한 중반부에 대해서 후반부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까지 펼쳐졌던 인디애나의 작은 마을에서 떠나서 이 필라델피아라는 대도시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정을 굉장히 길게 설명해요. 밤에 혼자 일어나서 차를 몰고 가서 중간에 잠깐 내렸다가 또 어떤 안내자를 만나서 네. 집까지 가는데 그때도 역시 또 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두운 저택에 들어가서 가장 깊숙한 그 어둠 속에서 자기의 형, 또 다른 어떤 그 폭력 조직의 보스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 가게 되는 긴 장면이 마치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지옥의 땅끝까지 가서 거기서 어떤 것을 근원을 만나는 것 같이 묘사가 돼서 굉장히 신화적으로 느껴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필라델피아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필라델피아라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독립 이념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도시이고 미국 그 초기 역사에서 미국의 수도이기도 했었고 그다음 미국의 헌법이라든지 뭐 독립선언서라든지 이런 데가 다 기초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얼핏 보면 굉장히 잔혹한 폭력배들의 이야기로 보이는데 여기에 미국의 역사를 겹쳤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되어 있고 그 속에서 중산층들은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고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들의 어떤 이런 안온한 삶 속에서 사실은 어떤 폭력의 역사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불쑥불쑥 끼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들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흔하디 흔한 갱스터 스토리가 가족 드라마하고 결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폭력의 역사랑 사실은 결부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네. 조이를 찾으려고 이 포가티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 그 위험한 순간에 이제 총을 한 대 맞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should have killed the American fella. 미국의 어떤 악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그때 만들어졌고 네. 그때 막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악이 이 만방에 퍼져 있고 이제는 이 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부분이 되게 섬뜩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또 뭐 에데리스가 워낙 연기를 잘하고요. 네. 저는 이 영화에서 에데리스가 뭐라고 그럴까요? 마치 위협하는 목적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이 그 아이가 장난감 가게 갈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엄마랑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아무런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그런 뛰어난 연기를 하죠. Nothing to worry about, Mrs. Stahl. I've been watching over her. 괜찮아요. 내가 쭉 보고 있었어요. 이게 이중의 의미죠. 톰이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돌아와서 머나먼 여정을 이제 갔다가 오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식탁에 4명이 앉게 되는데 가족이 4명이 같이 앉는 게 처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네요. 네, 같이 앉는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단란한 한 가족의 식사 장면처럼 보이는 그 장면이 실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현장의 뒤에 이어서 오는 장면인가를 생각하면 정말 소름 끼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4인용 식탁 중에 하나인 그렇죠. 그런 장면이죠. 네. 네, 최고의 장면 이제 골라야 될 순간인데 첫 장면도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마지막 장면도 인상적일 때 저는 그 필라델피아로 가는 여정을 다룬 그 장면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태까지 말했던 텍스트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마치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신을 만나러 가는 여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 전까지는 이 영화에서 그렇게 밤 장면이 심각하게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두 세계를 완전히 나누어서 보게 만드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리시맨의 클라이맥스에서 어딘가를 가는 장면이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네. 그걸 떠올리게 하는 아주 훌륭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고의 한 줄은 앞쪽에서 골라봤는데요. 네. 아까 잠깐 저희가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악몽을 꾼 딸에게 톰이 No, sweetie, there's no such thing as monsters.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후반부에 계속 갈수록 세상에 괴물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톰의 행동. 그 말을 한 사람이 괴물이야. 그렇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질문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최고의 한 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말할 때 그 오빠가 와서 그런 말 하잖아요. Especially when the lights are on. They're scared of the light. 스탠드 켜놓고 있으면 괴물은 빛을 무서워해라고 하는데, 영화의 후반부로 보면 그 빛이 없는 필라델피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진짜 괴물들의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두 편 중에서 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폭력의 역사고요. 네. 폭력 역사에 대해서 다이아몬드 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의 작품성은 80점, 오락성 90점, 스토리 80, 그리고 연기 90점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영화죠. 네. 멋진 영화입니다. 저는 영화 남긴 질문 시간인데요. 저도 폭력의 역사를 조금 더 좋아하고요. 아까 드러났어요. 네. 표정에서. 네. 네네. 그리고 이 영화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정말 많고요. 시작 장면, 엔딩 장면, 정말 전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되는데, 이 질문은 쿠삭 씨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형 쿠삭. 존 쿠삭. 네. 네. 아니, 조한 쿠삭. 네. 네. Hey, when you dream, are you still Joey? 그러니까 결국은 너는 톰과 조이를 함께 몸에 지니고 있다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윌리엄 허트가 약간 깐죽거리듯이 물어보는 것도 재미있고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네가 아무리 악당을 숨기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 역시 꿈에서는 누굴 죽이고 싶지? 꿈에서는 네가 진짜 악당이지? 라고 슬쩍슬쩍 물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어쩌면 감독이 저희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런 것 같아요. 너도 밤에 꿈을 꿀 때는 악당이 되지 않니? 누굴 죽이고 싶지 않니? 그럴 때 넌 누굴 진짜로 믿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 영화 보시는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아가 꿈속에서 악당 행세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영화당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죄송하고 또 슬픈 약간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지난 몇 년간 영화당을 하면서 저희한테는 너무나, 특히 이제 저는 영화 평론가니까요,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선배가 자랑스럽고요. 네, 이런 선배를 둔 후배로서 마지막이 되니까 다 좋게 얘기하시는군요. 늘 그랬고요. 네네네. 늘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고 저는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 자리가 사실 일반인의 자리에서 영화를 보는 좀 시선을 배우기도 하고 독특한 시선을 또 창작자로서 얘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네. 배운 게 훨씬 많은 것 같고 일단 제시해준 영화 주제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어쩌면 그거는 영화당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이런 영화가 있었어? 맞아요. 이런 영화를 이렇게 볼 수 있다니 라는 마음으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저 역시 그런 마음이어서 행복했습니다. 네, 좋은 영화들이었었고요. 전부 다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들만 골랐었고요. 또 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마음이 잘 맞고 또 그런 또 둘 사이의 대화로서 그동안 할 수 있던 게 큰 복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또 화면에는 또 안 보이지만 항상 그 제작진들 엄청 고생하기도 하고 항상 또 이렇게 최상의 품질로 만들어주신 이 제작진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 5년 동안 계속 놀러 왔던 기분이어가지고 같이 웃고 떠들고 네네. 영화 얘기하고 뭐 영화 뒷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늘 즐거웠던 기억만 있어가지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 즐거움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또 다른 자리에서 뵈면 되니까요. 네. 그동안 감사했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